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재현과 지은 부부의 아침은 언제나 바쁘게 시작됩니다. 34살의 재현은 중견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며 가정을 책임지고 있었고, 32살의 지은은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지 6개월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3살배기 아들 준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죠. 재현은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준호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어린이집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은 밤늦게 잠들어서인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했고, 재현이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출근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지은이 직장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재현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모습이 달라져 갔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식사 시간에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며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요즘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며 말수가 줄었습니다. 재현이 회사 일이나 준호 이야기를 꺼내도 대충 고개만 끄덕이거나 짧게 대답할 뿐이었죠. 특히 부부관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3번은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관계가 한 달에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재현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지은은 항상 피곤하다며 등을 돌렸고, 재현은 아내가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것이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주말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여전히 열심히 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더 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재현이 가족 나들이를 제안하면 피곤하다며 거절하거나 나가더라도 표정이 밝지 않았죠. 준호도 엄마의 차가운 반응을 느끼는 듯 아빠에게 더 많이 매달렸습니다. 재현은 이런 상황이 일시적인 것이라 생각하며 참고 기다렸습니다. 직장 복귀 초기에 적응 기간이 지나면 예전처럼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지은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침실에서도 서로 등을 지고 잠들었고, 아침에 눈 뜰 때도 인사 한마디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재현은 혹시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싶어 지은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별일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재현도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는 법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지은의 모습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외출 전에는 향수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죠. 재현은 처음에는 지은이 직장 복귀 후 자신감을 되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에만 매달려 지내던 시간이 길었으니 다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지은의 변화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면 여고,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나 이제는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나가게 되었죠. 지은은 항상 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고 친구들이랑 스트레스 좀 풀고 올게라고 말이에요. 재현은 아내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통해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육아와 직장 스트레스로 지쳐있던 지은이 친구들과 만나며 웃고 떠들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준호를 돌보는 일은 재현이 맡았고, 지은이 편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지은의 외출 패턴이 이상해져 갔습니다. 오후 2시경에 나가서 밤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오후 5시나 6시쯤 돌아왔는데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몇 시쯤 들어올 거냐고 물어보면 지은은 대충 저녁 때라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훨씬 늦게 들어왔죠. 더 이상한 것은 지은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가져가고 샤워할 때도 욕실 문 바로 옆에 두었어요. 예전에는 거실 소파에 휴대폰을 두고 준호와 놀거나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며 수시로 확인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열심히 타이핑하는 모습을 자주 봤어요. 재현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지은은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재현이 옆에서 보기에는 단체 채팅보다는 개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지은의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혼자 미소 짓는 일이 늘어났고 때로는 깜짝 놀라며 화면을 후다닥 감추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재현이 갑자기 다가가면 지은은 당황하며 휴대폰을 뒤집어 놓거나 다른 앱으로 빠르게 전환했죠. 이런 모습들이 재현에게는 점점 의심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외출할 때의 복장도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평소 집에서는 편한 운동복이나 후드티를 입고 지내던 지은이 친구들과 만날 때는 원피스나 블라우스 같은 옷을 입고 나갔어요. 액세서리도 신경 써서 챙기고 구두도 굽이 높은 것으로 신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현은 이런 변화들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은이 예전보다 밝아 보이고 자신을 가꾸는 모습이 보기 좋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어요. 특히 휴대폰에 대한 지은의 태도는 분명히 예전과 달랐고 이것이 재현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지은이 또다시 친구들과 만난다며 외출한 후였죠. 재현은 준호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준호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해열제를 먹여야 하는데 집에 있던 약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평소라면 지은에게 약국에 들러달라고 부탁했겠지만 이미 외출한 상황이었고 준호의 열이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서둘러 약을 구해야 했어요. 재현은 지은의 가방에 혹시 해열제나 감기약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침실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항상 가방에 상비약을 챙겨 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지은의 가방은 침실 화장대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재현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가방 겉주머니부터 뒤져봤어요. 립스틱과 핸드크림 몇 개가 들어있을 뿐 약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메인 수납 공간을 열어보기로 했죠. 지갑과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이 어지럽게 들어있었어요. 약을 찾기 위해 가방 안쪽을 더 자세히 뒤지던 재현은 지갑 옆에 있는 작은 포장지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사탕이나 껌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포장지에 적힌 글씨를 보는 순간 재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것은 피임기구였던 것이죠. 재현은 잠시 멈춰서서 자신이 본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피임기구가 맞았어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는 포장이었습니다. 재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부부관계도 거의 없는 상태인데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충격에 휩싸인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지은이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지은의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씩 떠올랐죠. 지난 화장 늦은 귀가 휴대폰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이제 이 피임기구까지. 재현은 가방을 더 뒤져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화장품 파우치 안쪽을 살펴보니 평소 지은이 사용하지 않던 진한 색깔의 립스틱과 향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수증들을 자세히 보니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에서 결제한 내역들이 여러 장 있었어요. 모두 지은이 혼자 갈 만한 곳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한 영수증은 재현을 더욱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2인분 식사를 주문한 내역이었는데 가격이 15만 원이 넘었어요. 지은이 친구들과 만날 때 가는 곳치고는 너무 비싼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시간도 저녁 8시경이었는데 지은은 분명 오후에 나가서 저녁 식사는 안 한다고 했었거든요. 재현은 더 이상 가방을 뒤지지 못하고 그대로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그동안 느꼈던 불안감이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 정말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은 바보처럼 속고 있었던 건가요? 준호가 거실에서 아빠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재현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버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동안 지은의 변화를 단순히 직장 적응 문제로만 생각했던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어요. 멀어진 부부관계, 늦은 귀가 그리고 휴대폰에 대한 집착까지 말이죠. 재현은 피임기구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고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지은이 돌아왔을 때 자신이 가방을 뒤진 것을 알면 안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현은 진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피임기구를 발견한 후 재현은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마음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희망과 불안한 현실 사이에서 계속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은이 또다시 토요일에 친구들과 만난다고 나간다는 말을 했을 때 재현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화장을 했습니다. 파운데이션을 여러 번 발라 피부를 매끄럽게 만들고 아이섀도우도 평소보다 진하게 칠했어요. 입술에는 선명한 빨간색 립스틱을 발랐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습니다. 마치 중요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말이죠. 지은이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굽 높은 구두를 신는 모습을 보며 재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날 때 저렇게까지 차려입을 필요가 있을까요? 지은은 작은 핸드백을 들고 나가며 저녁 늦게 들어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재현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는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지은이 나간 지 10분 후 재현은 준호를 재현의 어머니에게 맡기고 급히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지은이 주로 가는 강남 쪽으로 향했어요. 마음은 조급했지만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신중하게 운전했습니다. 혹시 지은의 차를 발견할 수 있을까 싶어 평소 지은이 자주 가던 카페와 레스토랑 주변을 돌아다녔죠. 1시간 정도 찾아 헤매던 중 한 대형 쇼핑몰 지하 주차장에서 지은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재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차를 주차하고 지은이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쇼핑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 층을 돌아다니며 지은을 찾던 중 3층 레스토랑 가에서 지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은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키가 크고 잘 차려입은 남자였는데 지은과 마주 앉아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멀리서 지켜보니 두 사람은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 남자의 손을 잡고 웃는 모습까지 보였거든요. 재현은 레스토랑 입구 근처에 숨어서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지은과 남자는 계속 대화를 나누며 웃었어요.
지은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밝고 행복해 보였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말이에요.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쇼핑몰을 나와 근처 브런치 카페로 향했습니다. 재현은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카페에서도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재현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계속 따라갔는데 그들이 향한 곳은 모텔이었어요. 재현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었죠. 지은과 남자는 모텔 로비로 들어갔고 재현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난 후 재현은 모텔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확실한 증거 없이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프런트에서 몇 호실인지 물어볼 수는 없어서 복도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지은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2층 끝쪽 방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재현은 멈춰섰어요. 문에 귀를 대고 들어보니 분명히 지은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신음소리까지 들려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현실이었던 거죠. 재현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의 모든 거짓말과 변명들이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모텔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확인한 재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밤 11시가 넘어서 돌아왔을 때도 재현은 아무렇지 않은 척 준호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지은은 피곤하다며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재현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다음 날부터 재현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차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어요. 지은이 쇼핑몰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자와 만나는 모습이 선명하게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텔 앞에서 함께 들어가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죠. 재현은 이 영상들을 별도의 저장 장치에 복사해 두었습니다. 또한 지은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인터넷 뱅킹을 통해 확인한 결제 내역에는 고급 레스토랑과 카페, 그리고 모텔 결제까지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모텔 결제는 2시간 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재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이 모든 기록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지은의 휴대폰에서 나왔습니다. 지은이 샤워하는 동안 재현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는 순간 재현은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남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너무나 적나라했거든요. 애는 엄마가 보고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라는 지은의 메시지를 보며 재현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핑계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남편이랑은 아예 안 해. 요즘 당신 없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라는 메시지는 재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남자의 답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도 그래, 빨리 이혼하고 나랑 새 출발하자. 당신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어라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 사람이 단순한 육체적 관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재현은 이 대화 내용들을 모두 사진으로 찍어 저장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만남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대화 기록을 쭉 올라가서 보니 처음 만난 것이 지은이 직장에 복귀한 직후였어요. 그 남자는 지은과 같은 회사에 다니는 선배였고 지은이 힘들어할 때 위로해주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보고 싶어 죽겠어. 남편은 나한테 관심도 없어. 당신만이 내 마음을 알아줘라는 지은의 메시지들을 보며 재현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지은을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는데 지은은 오히려 자신을 무관심한 남편으로 포장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의 대화에는 앞으로의 계획도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는 내년 초에 이혼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지은도 재현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준호 양육권은 어떻게 할 거냐는 남자의 질문에 지은은 일단 남편이 키우게 하고 나중에 생각해보자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조차 부담스러워하는 지은의 모습에 재현은 경악했어요. 재현은 이 모든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모텔 출입 사진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을 날짜별로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었어요.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재현은 지은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준호를 돌보고 집안일도 도왔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와 배신감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 휴대폰을 들고 미소 짓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기 힘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추가로 증거를 수집한 재현은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거든요. 지은과 그 남자 모두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재현은 드디어 지은과 직접 대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잠든 후 재현은 지은에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자고 말했어요. 지은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재현의 굳은 표정을 보고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재현은 미리 준비해둔 녹음기를 켜고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누구와 만나고 다니냐는 질문에 지은은 당황하며 친구들이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재현이 구체적으로 어느 친구인지 이름을 대라고 하자 지은은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때 재현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태블릿을 지은 앞에 내밀었어요. 영상을 보는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쇼핑몰 주차장에서 남자와 만나는 모습과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지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제 거짓말은 그만하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말이죠. 그제야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말은 재현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너무 무심했어.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뭘 따지는 거야라며 되레 적반하장으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재현은 참았던 화가 폭발할 뻔했지만 녹음을 위해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재현은 지은에게 그 남자와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재현이 준비한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보여주자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직장 복귀 후 힘들 때 그 남자가 위로해줬고 점점 감정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은이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재현에게 당신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이 말을 들은 재현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 이 상황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재현은 지은에게 이혼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어요. 지은은 그제야 당황하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지 않느냐고 했지만
재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도 마친 상태였거든요. 다음 날 재현은 지은의 부모님께 찾아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던 부모님들도 재현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충격에 빠졌어요. 특히 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재현에게 사과했습니다. 딸을 잘못 키웠다면서 말이죠. 지은의 아버지는 분노하며 당장 지은을 불러 혼내겠다고 했어요. 재현은 부모님들께 이미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준호의 양육권은 자신이 가져가겠다고 분명히 했어요. 부모님들은 재현의 결정을 이해한다며 준호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현은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첨부했고 변호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어요. 특히 블랙박스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재현은 상간남의 직장에도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회사 인사팀과 상간남의 직속 상관에게 불륜 사실과 관련 증거들을 모두 전달한 것이죠. 대기업에서 기혼자의 불륜은 중대한 징계 사유가 되기 때문에 상간남이 직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상간남은 재현에게 직접 연락해서 합의를 요청했지만 재현은 단호히 거절했어요. 이미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온 만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모든 사실을 알렸고 그쪽에서도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은은 재현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서 합의하자고 제안했지만 재현은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지은과 대화할 이유도 없었고 모든 것은 법정에서 해결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소통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지은과 상간남의 불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였어요. 두 사람 모두 회사에서 눈총을 받게 되었고 상간남은 결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지은과 상간남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갔습니다. 우선 상간남이 다니던 대기업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어요. 기혼자의 불륜은 회사 윤리 규정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였고 특히 같은 직장 동료와의 불륜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결국 상간남은 정직 3개월과 함께 지방지사로 발령나게 되었죠. 상간남의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쫙 퍼진 상태였습니다. 회사 인트라넷과 직장 내 단체 채팅방에서도 이 사건이 화제가 되었어요. 평소 모범적인 가정인으로 알려져 있던 상간남이었기에 동료들의 실망과 비난은 더욱 컸습니다. 누군가가 익명으로 회사 내부 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상간남은 회사에서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지은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던 지은 역시 직장에서 눈총을 받기 시작했어요. 특히 기혼 여성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지은은 점심시간에도 혼자 식사할 수밖에 없게 되었죠. 회사 내 맘카페에서도 지은에 대한 비판적인 글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이 온라인상으로까지 퍼져나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지역 맘카페에 지은의 실명을 거론하며 불륜 사실을 폭로한 게시글을 올렸거든요. 준호가 다니는 어린이집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린이집 픽업 시간에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을 본 지은은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지은의 오랜 친구들도 하나둘씩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은 지은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그동안 가족 모임이나 동창회에서 화목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왔던 지은이었기에 친구들의 배신감도 컸습니다. 여고,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도 지은은 자연스럽게 소외되었죠. 상간남의 아내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했습니다. 상간남은 갑작스러운 이혼 비용과 재현에게 지불해야 할 위자료까지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게다가 지방 발령으로 인한 이사 비용과 새로운 환경 적응까지 겹치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상간남의 부모님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모범적인 가정인이라고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들은 갑작스러운 불륜 사실에 경악했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다며 부모님들도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간남은 부모님께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지은은 양육권 소송에서도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불륜을 저지른 상황에서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웠고, 재현이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특히 준호 엄마가 보고, 오늘은 내가 데려갈게라는 메시지는 지은이 아이를 불륜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법원에서도 지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했어요. 변호사는 지은에게 빨리 합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조언했지만 재현은 끝까지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지은은 결국 양육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만 최소화하는 선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사건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올라온 게시글들이 공유되면서 지은과 상간남은 온라인상에서도 비난의 대상이 되었어요. 특히 육아맘들 사이에서는 자녀를 둔 엄마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며 분노하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지은은 결국 회사에서 사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 내 시선이 너무 차가웠고 업무에 집중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거든요. 상간남 역시 지방 발령지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지만 이미 소문이 퍼진 상태라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준호와 떨어져 지내게 된 지은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말에 잠깐 만나는 것 외에는 아들을 볼 수 없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 가져온 결과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은은 작은 원룸으로 이사하며 혼자만의 외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했어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재현은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되고 준호의 양육권을 확실히 가져온 것은 다행이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재현은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부모님들은 흔쾌히 손자를 돌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재현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준호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챙겨주셨어요. 재현이 출근한 후에는 준호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퇴근 시간에 맞춰 다시 데려오는 일까지 도맡아 하셨습니다. 재현의 아버지도 주말마다 준호와 함께 공원에 나가 놀아주시며 할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해주셨죠. 처음에는 준호도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엄마가 왜 집에 없는지 자꾸 물어봤고 언제 돌아오는지 궁금해했어요. 재현은 준호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대한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이제 따로 살기로 했고 준호는 아빠와 함께 살게 될 거라고 말이죠. 아들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 지켜줄게라고 말하는 재현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처음에는 울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밝아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현은 직장에서의 업무에도 더욱 집중했습니다. 준호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일에 대한 의욕으로 이어졌거든요. 상사와 동료들도 재현의 상황을 이해해주며
업무 시간 조정 등에서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재현은 이런 주변의 도움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주말에는 오롯이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활용했습니다. 동물원이나 놀이공원에 가기도 하고,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해보기도 했어요. 준호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를 함께 보면서 웃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며 교육에도 신경 썼습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재현과 준호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져 갔죠. 재현은 준호에게 평범한 행복을 안겨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엄마가 없는 환경이지만 아빠와 조부모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준호의 어린이집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고, 다른 아이들 부모님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재현은 이 사건이 자신에게 큰 교훈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동시에 인생을 바로잡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거짓된 관계에 매달리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재현은 앞으로의 계획도 세웠습니다. 우선은 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목표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여겼죠. 준호도 점차 새로운 환경에 완전히 적응해 갔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준호가 예전보다 더 적극적이고 밝아졌다고 말해주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낚시나 등산 같은 활동을 통해 남자아이다운 면모도 길러져 갔어요. 재현은 때때로 지은을 용서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이른 일이라고 판단했어요. 지은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준호를 위해서라도 적당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재현은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 진실한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아이에 대한 부모의 책임감 같은 것들 말이에요. 비록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 덕분에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재현과 준호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재현의 목표였어요. 준호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재현은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죠.